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중일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뭔가 이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원리 같은 거를 추구했단 말이죠.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탈레스가 생각했던 게 뭐냐, 그 전에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사유했어요. 신화적으로 사유해가지고 뭐 태양이 왜 뜨냐, 신이 맨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들고 날아가가지고 서 있는 거다. 신화적인 달이 왜 거기 개수나무가 있고 방앗간 찍고 뭐 이런 시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런 모든 것들, 자연에 비가 오고 뭔가 이 생명체가 돌아가는 모든 원리에 습기가 있지 않나, 물이 있지 않나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 탈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경험은 다양해. 물이 여기 바다에도 있고, 뭐 마시는 물도 있고 다 다양한데 그거의 보편적인 그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그 힘이 뭘까? 그게 물이 아닐까? 고대 그리스라서는 그게 원소가 아닐까? 데모크리토스. 또 불이 아닐까, 공기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걸 체계화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하는 최초 사람이 플라톤이야. 그게 이데아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이제 플라톤 스승을 비판하면서 그 아카데미 사진 있잖아요. 그 스승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상징적이죠. 그래서 스승의 형이상학적을 딱 비판하고 단칼에 그걸 비판하고 자기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저씨의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이 사람 혼자 썼을까? 제가 보기엔 혼자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게 비판이 돼가지고 이건 안 되는 얘기다 다 다듬어가지고 그걸 정리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뒤집고 못 들어가요. 독일 교수님들이 쓴 책도 보면 제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교수님하고 이제 처음 상담을 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저는 그냥 인사하러 갔는데 면담 시간에 2시간 동안에 갑자기 교수님 A4 한 장 갖고 볼펜 갖고 오시더니 나 한국에서 뭐해서 연구했니? 누구 연구했습니다. 근데 무슨 책을 읽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책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게 뭐야? 주장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나 대답하는데 2시간 동안 꼬치꼬치 묻는데 이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취급하지 않아요. 책을 읽었다, 내가 뭘 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어? 인문학 서적의 정당성은 근거입니다. 정확한 근거.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을 체계화시켜 놓은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 아저씨. 근데 방법 써서 읽기인데 이 책은 데카르트가 다 라틴어로 썼는데, 데카르트 모든 저작이 다 라틴어인데 이 책만 유일하게 프랑스어로 썼어요. 왜 프랑스어로 썼을까? 논의의 여지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의심하지 않아요. 칸트도 그렇고 다 이게 민족 국가가 발전하면서 근대에 민족 국가가 발전하면서 그 이전에 칸트 시기나 데카르트 시기 이제 다 그치되는 라틴어가 학문적 언어였어요. 지금도 스위스 어디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라틴어로 써야 되고 발표도 라틴어로 발표해야 된다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세의 언어가 라틴어인데 그 이후 계속 라틴어가 지배적인 언어였단 말이죠. 근데 데카르트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기 쉽게 쓰기 위해서 다 알아듣게 학문적 세계를 접하고 어떻게 하면 학문적 세계에 접근할 수 있을까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프랑스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알려졌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는 대학교 1학년 논리학 책으로 데카르트 방법 소설이 교재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뭐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번역하는데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딱 맞지 않아요. 레포르마치온이라는 독일어 단어는 거의 문화개혁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중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게 그 철성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제 직접 자기가 집에서 이제 성경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 그게 굉장히 근대 과학 발전하고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언어혁명이에요. 저는 한글 창제, 또 서재필이 독립신문 한글로 만든 거 이것도 되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문으로 써 있으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글로 써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지식이 이제 확대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되게 좋은 공부, 좋은 대학이라고 해야 될까, 고등학교라고 해야 될까, 이상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강대 비슷한 제수이트 교단에서 만든 뭐랄까 대안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대안학교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 대안학교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명한 학자들이 다 강의를 하고 그랬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데카르트 거기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공부했던 걸 다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진짜 확실한 내가 스스로 경험한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방법수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이성적인 기회과 우연적인 산물이 있는데 이 데카르트의 이 말도 중요하지만 서양 전통에서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건 필요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지식이고 과학이고 뭔가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가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그랬습니다. 우연히 뭔가 임시 땜빵으로 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임시 땜빵으로 뭘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막 그때 막 필요에 따라서 막 만들어져 가지고 묘관상도 보기 안 좋고 그랬는데 데카르트가 보기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혼자 어디에는 뭐하고 어디에는 어떻게 탁 지도 그려가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동네는 뭐가 많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체계화 시켜놨을 때 더 괜찮은 도시계획이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그런 도시계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데카르트는 수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하학.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어떤 거기서 그 데카르트가 다녔던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기하학이었습니다. 기하학인데 기하학이라는 게 이제 도형과 관련된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게 뭐죠?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진짜 원이 삼각형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삼각형의 정의가 뭔가요? 이 세 변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을까요? 진짜 똑같이 그렸을까요? 제가? 원도 여기 중심에서 똑같은 거리에 이게 똑같은 거리에 그렸을까요? 안 그렸죠, 그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이게 진짜 이게 뭐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다 원이 있는데 원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는 중심에서 가장 똑같은 등거리에 있는 그거잖아요.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아이들은 작도 문제로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정삼각형인 이유를 증명해라. 이게 진짜 완벽한 삼각형의 원형인 걸 증명해라. 이런 게 그리스 사람들의 유클리드나 이런 데서 얘기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이런 식의 도형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걸 바탕으로 지식 추구의 토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죠. 뭐 지구의 뭐죠? 위도하고 뭐 이런 그거 있잖아요. 데카르트가 발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독일 여행인가 네덜란드 여행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위에 파리가 윙윙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X, Y 축이 나온 거예요. X축에서 봤을 때는 3, Y축에서 봤을 때는 4. 그 위치를 포착하는 거예요. 비행술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수학이나 기하학적인 사유를 토대로 해서 사유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베이컨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수학적인 명중성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건축, 도시계획, 법률, 학문 모든 게 다 이런 식의 수학, 기하학을 바탕으로 해서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논의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소크라테스 죽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죽는다라는 것처럼 연역법이에요. 근데 데카르트의 연역법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양법하고 다르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양법은 그냥 확실한 그 수학적인 공리에 이렇게 설명된 게 아니라 그냥 자명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증명 전제에 출발하는 건데, 데카르트는 명확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운 상태에서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통해서 그냥 추상적인 논리를 구사하고 사유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학문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것이 진짜 실제적인 증명의 학문이 되기는 부족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수학이나 기하학,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해석 기하학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읽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제가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굴절과학이라든가 그때 당시 과학적 지식을 총망라하는 데카르트 나름의 지식이 총 결정판을 내려고 했는데 이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거 책 냈다가는 잘못하다가 이게 제명이 못 죽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만 낸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약간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도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신부들이 반박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 또 알고 숨, 그러니까 스지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자성어처럼 얘네들 이런 거 갖고 잘난 셈 아니에요. 고기 또 알고 숨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가장 명확한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아는데,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는 사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거 아니겠냐. 우리는 아플 때 어떤 거는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뭐 그렇지만 감정이 막 섞여가지고 어떨 땐 이렇게 해석하다가 다를 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은 다 다양하고 그래서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내가 사유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라고 기하학적인 전제를 깐 거예요. 그게 마치 원이란 뭐냐?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이거다. 삼각형은 뭐냐면 그 각이 180도라든가 이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데카르트는 그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인간은 생각한다라는 거다. 그러면 도전이 오죠. 자식 봐라. 가장 확실한 건 성경이고 그것이 얘기하는 신이 가장 확실한 건데 네가 생각하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신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신 어디 갔어? 너 신 믿어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성찰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카톨릭 신부들에 대한 답변을 써가지고 신이 존재하옵니다. 그래서 거기 성찰에 보면 신 존재 증명이 나와요. 그러면 신이 어떻게 증명하냐? 내가 생각하는 걸 보증해주는 뭔가의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합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그랬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모든 걸 설명할 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공리, 첫 번째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첫 번째 인간적인 한계에서 나는 생각한다라고 출발하려면 또 다른 뭔가 논리적인 전제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만 있으면 계속 불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이성적인 능력이나 뭔가를 통해서 완전성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아까 말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 중에 내가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경마장에서의 말이든 뭐 그 제주도에서 조랑말이든 말이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떤 보편적인 어떤 완전성이 있고 그 완전성과 더불어 불완전한 인간이 같이 사유하기 때문에 뭔가 완전성에 이룰 수는 없지만 그 완전성에 기초해서 뭔가 새로운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완전성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문적 도구가 뭐냐? 수학이다. 그래서 수학에 기초한 그 새로운 학문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수학책 아니면 다 바깥에 있는 책은 쓰레기예요. 수학책 아닌 책은 다 쓰레기예요. 확실하지 않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계획이 좋은 이유는 뭐 단순한 추리, 계획, 법률 제정, 진리, 정치 구심, 국가의 번영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존재 위기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존재의 위기가 있는데 존재에서 가장 완벽한 거는 필연성이에요. 신의 세계는 필연성이에요. 우연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학도 필연성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까 저런 것처럼 필연적으로 저게 삼각형이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직은 확실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데카르트의 신은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세상을 만든 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성적인 능력.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감정을 가지고 접근 안 되고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 이성이 뭐냐? 데카르트의 용어는 봉상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 양식, 좋은 감각, 상식 이런 거. 아까 인문학 서적 그 서적이 선택된 이유가 뭐냐? 2500년 동안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서 인정된 거죠. 그런 식의 상식에 기초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것들이 나름의 객관성을 가진 책이고 그런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수학적 절대성이고 인간의 행복도 사실은 그런 완벽한 것들을 구사할 수 있고 완벽한 지식에 이를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도 이런 행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님인 것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 수학 일의 정석을 끌어놓고 문제를 푼대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가 돼가지고 되게 좋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피타고라스 후예들이죠. 네.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쿨하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공식을 대입하고 정확하게 떨어지고 맞아 떨어지고 증명되는 세계잖아요. 이런 세계가 이제 신의 세계와 비슷하고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학적 이성의 세계를 발현할 때만 진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밥 먹었다 이건 동물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이고 진짜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그런 식의 수학 문제를 풀 때나 어떤 문제 해결을 하거나 그 이성적인 자기 갖고 있는 탁월성을 발휘할 때 인간의 행복은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어린아이와 노예는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여지고 입혀지고 수동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이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진짜 행복에 이를 수 있고 그 이성을 발휘해서 객관적 지식에 이를 때 인간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행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근대 이후에 이런 식의 데카르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지식을 추구했고 이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추구했습니다. 사실 그때 데카르트 이후에 글쓰기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학대전이나 그 이전의 책들은 증명 가능한 논증도 필요 없고 자기가 사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막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 이후에는 택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글 쓰면 아무도 인정 안 해. 근데 여러분이 진짜 괜찮은 인문학 책으로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 근대 이후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더 얘기 안 해. 네, 뭐 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존재, 필연성 이게 이제 완벽한 세계고 이 세상의 존재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존재가 있고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게 있고 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층위가 있어요. 존재가. 이거는 신이나 완벽한 신의 그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의 존재고 나머지 존재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가능성의 세계고 무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무는 없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존재함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가변적이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고 완벽하고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 객관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현상은 별로 안 좋은 거고 가변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고 본질은 이 주관적인 거와 가변적을 떠나서 어떤 보편적인 거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이 등식, 이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거 깨면 서양 학문은 깨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걸 다 역전시키죠. 뭐 데리다, 들리에주, 요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얘기가 다 딴 게 아니라 데카르트 비판하는 거고 플라톤 비판하는 거고 아저씨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다리 놓은 사람이 니체죠. 서양 철학 공부하려면 고대 그리스 고전 읽고 니체 읽고 그럼 끝이에요. 다 그 사회 방향으로 두 개 나뉩니다. 크게.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자신의 능력을 일적으로 더 평가하고는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는 사람이자 자신의 생각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갈 만한 인내심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알아도 그 정확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홉스의 리바이더를 읽었다. 그 리바이더를 읽은 거 갖고 리바이더를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리바이던에 대한 어떤 글을 내 지식 체계에 맞게서 인용할 수 있을 때 리바이던을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본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이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 때가 많아요. 취미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뭘 하나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파가지고 그 한 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다 알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 모임 많이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독서 모임의 목적이 뭐냐? 독서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자유롭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반박을 받고 그래서 토론이 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내공이 쌓이려면 쉽지 않죠. 단연간 독서 경험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평생이죠. 평생 교육이죠.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나아가서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 뭐죠? 결단 장애라고 해야 되나? 결정 장애. 그냥 뭐 먹을래? 난 짜장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먹는 거. 자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줘야 돼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려면 자기 위치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상황인지. 지식이 딱딱 있어야 되고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다 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이게 빨리 결정이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할 때 자기 생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근대적 주체 의식하고 밀접하게 한 건 근데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근대적 주체, 이성적 주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후견인 없이 남의 생각에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근대적 주체예요. 그런 거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근대적 주체 키워줄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났다. 왜냐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장풍 쏘고 받아줬고 그 선생님이 말한 거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1학년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15명 수업을 하거든요. 동그랗게 하는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눅 들어와가지고 교수님 강의 왜 안 하세요? 나도 토론하는 건데 토론 왜 해요? 교수님 강의 듣고 자기는 중간고사 볼 건데 중간고사 왜 보니? 성적 잘 나와 스펙 쌓아야죠. 다른 생각 없어요. 그 저 한 학기 동안 저한테 인사하는 애들은 점수 잘 받으려고 한 학기 끝나면 인사 안 해요. 난 그게 싫어. 진짜 그래요. 그렇게 자랐어요. 이제 안타까운데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가 되게 서툴러요. 그러니까 왜 뭐를 말 못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나댄다고 그럴까 봐요. 나는 눈치 엄청 봐.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커요. 되게 유명한 그 오바마가 한국 왔을 때 질문해라 그랬더니 기자가 질문 못했잖아요. 질문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애들한테 중간고사 때 다른 시험 문제 안 내고 너희들이 질문 만들어 쓰는 시험 낸다 그랬더니 나중에 강의평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질문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다. 그냥 답 이렇게 문제 내주면 답 쓰는 거는 하겠는데 내가 스스로 질문을 내서 거기에 답 쓴다는 건 진짜 어렵더라. 질문 만드는 게 어렵더라. 근데 질문 만드는 것도 이게 알아야 질문하죠. 근데 일단 한번 여러분 끝나고 질문 만드시는 거 예. 데카르트가 그 명중성, 수학적 명중성을 되게 가치관, 사고 방식에 얘기하잖아요. 예.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내 생각을 얘기할 때, 예. 저는 사실 이 데카르트를 들으면서 이 사람처럼 매번 그 명중성을 다 따져서 나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아까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할 때도 그 여러 가지 먹고 싶다고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가 왜 이 짜장면을 먹고 싶은가 그거에 대한 명중성을 따지다 보면 바로 내 의견을 바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사유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데카르트의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그거 이제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건데 사실은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짜장면 예가 나온 건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명중성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선택할 때마다 명중성 그렇게 사유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이제 쉽게 자기 판단을 해야 돼, 주체성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는 굉장히 복잡한 뭐랄까 논리적인 사유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짜장면 선택할 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형성될 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체성 이런 걸 얘기하는 맥락에서 제가 짜장면 예를 든 것 뿐입니다. 네, 좋은 질문.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 학문들의 문제점은 고대인의 해석을 너무 명목적으로 따라 상상력을 지치게 하고 오성을 활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오성이라는 말이 이제 일본어 번역어예요. 독일어의 페어슈탄트라든가 영어 언더스탠딩 또 데카르트 봉상스 이거를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아까 얘기한 일본식 근대화의 폐해입니다. 오성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렵죠. 깨달을 못자에다가 그 성자 쓴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칸트 학회에서 논쟁이 있던 게 뭐냐면 칸트가 쓴 페어슈탄트라는 개념을 지성으로 번역해야 되냐 오성으로 번역해야 되냐. 오성이라는 번역은 일본어 번역이에요. 일본 학자들이 칸트 책을 번역하면서 오성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단어를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근데 일본 학자들이 오성이라는 단어 썼을 때 깨달을 오자 썼는데 이 깨달을 오자의 오성이라는 단어는 불교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도 사실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 타타같다, 진여, 사실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존재라는 말인데 사하고 사실 존재에서 사하고 제자를 빼고 실존이 된 거예요. 그 일본어 번역어예요. 그것도 불교 냄새나는 번역어인데 이게 서양 철학을 번역할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엄청나죠. 이게 불교 용어나 유교 용어인데 서양에서 말하는 건 다른 걸 지칭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이 용어에 오염돼 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근대인의 대수 몇몇 규칙과 기호만 우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개발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애매모호한 기회다. 그래서 근대 학문을 비판을 했고 확실하게 이르기 위한 규칙들 그래서 이게 이제 4가지 규칙을 얘기합니다. 데카르트 방법서에서.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확실성에 이르기 위한 규칙. 짜장면 선택의 규칙이 아니라 확실성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이에요. 학생들이 입장에서 논문을 쓰거나 레포트를 쓸 때 써야 될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규칙에 잘 맞게 쓴 책들이 다 근대 이후에 나온 인문학 서적이거든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홉스의 리바이어도 데카르트의 이 규칙에 따른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쓴 책이에요. 홉스의 출발점이 뭐예요? 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계에 불과하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이기적인 동물인데 여러분들 이기적인 다 이기적인 싸울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부 만인 대 만이야. 투쟁. 자연 상태에서 인간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자연적으로. 계속 싸우다가 언젠가는 지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미임을 하고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계약을 하자. 이게 근대 사회계약서예요. 데카르트의 연합법, 그래서 사회계약서가 나오고 홉스의 그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고방식, 근데 이게 민주주의 사고방식의 토대가 된 거죠. 다 사회하고 연결됩니다. 그걸 우리는 서재필 아저씨를 통해서 또 서재필 할아비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고, 독립신문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독립신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신문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배우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명식성이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석 판명하게 된 정신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지 말까. 되게 중요한 태도죠. 경험은 다양해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과 나이 들어서 경험한 것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확실한 것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냥 유보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학생들이나 다른 동료 교수님들이 저한테 제가 논문을 열심히 많이 쓰는데 논문을 그렇게 열심히 빨리빨리 많이 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최근에 어떤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주 머리에 쥐나겠대요.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딱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논문을 한 번도 안 써봤구나, 쳐보자구나. 여러분 논문 쓸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글 쓸 때 어떤 주제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때 뭐일 것 같습니까? 네? 명백상의 규칙을 찾아요? 그것도 어렵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쓸지를 정해야 돼. 그 방향이 안 정해지면 이 책 찾다가 저 책 찾다가 걔가 산으로 가요. 근데 내가 뭘 써야 될지 정해져도 사실은 어렵죠. 만약에 내가 데카르트에 대해 쓴다. 데카르트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데카르트 책을 다 찾아야 되잖아. 그 데카르트에 뭘 써야 된다라는 걸 내가 방향이 잡혀져야 되잖아. 데카르트에 대해서 뭘 써야 된다 방향을 점을 좁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읽을 책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데카르트와 관련된 혹은 내가 쓰고 싶은 만약 데카르트의 경험론에 쓰고 싶다 그러면 경험론이라는 검색을 쳐가지고 논문 나와 있는 국내 논문을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4-5권 있다 보면 대충 연구 동향이 보여. 아, 데카르트를 연구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국사로 이렇게 연구했구나.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거 BT 보여. 네 권을 이 정도만 네 편만 읽으면 이 사람이 이거 했는데 이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이거 했는데 너무 좋아.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쓸 방향이 어떤지를 정해.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입장과 동의하는 사람의 입장 편을 한번 무리를 지어보고 나와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 무리를 지어보고 쌍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관람하다가 내 입장이 정해지면 딱 정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생각이 뒷받침해서 나는 주장을 한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할지 자기가 정해져야 돼요. 뭘 쓸지 명증성, 내가 명확하게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뭔지 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분야에 많은 연구 동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인데 물론 방법은 좋아요. 데카르트 방법 소설 읽고 그다음에 또 삼국차를 읽고 데카르트 자작하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근데 데카르트 연구한 사람이 내가 처음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미 굉장히 많은. 근데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데카르트 검색해 보면 더 이제 저같이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거를 그 정보를 입수해서 해보면 한국에서 데카르트 연구는 조족지혈이야. 빙산의 일각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영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한 몇 년 동안에 근대화된 이후에 100년 동안에 한 50편 나왔다면
데카르트 연구가 서양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해봤자 다 연구된 게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 그런 측면도 있는데 명령성의 규칙이 첫 번이고, 그다음에 분석의 규칙, 검토할 어려움들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복잡하잖아요. 그걸 세분화시켜서 영역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카르트의 경험론이라는 경험론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도 교수님하고 논문을 썼는데 대부분 한국 유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 말도 안 되는데 교수님 만나가서 자꾸 얘기하다가 그러면 교수님한테 안 좋은 인상 줄까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가서 교수님 나 이렇게 5장 정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달에 이거 보고 얘기하자. 그러면 교수님 만나면 읽을 책의 반을 팍팍 줄어. 너 얘기하는 거 너무 넓다. 이거 얘기한 사람 내가 알기엔 되게 많아. 그 새로운 게 없어. 이거 이거 볼펜으로 쫙 그어줘요. 그럼 참고자료를 10편 가지고 5편 쫙 빨간 걸로 그어줘. 그럼 그건 안 읽어도 돼. 그럼 4편 가지고 또 읽어가 그러면 그거 갖고 또 세분화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교수님 반을 쫙 그어줘. 이건 너무 넓다. 그래서 해서 분석해서 좁혀가지고 뭔가 자기만 얘기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 주장할 수 있는 걸 펼쳐야 되는데, 분석하지 않고 너무 많은 걸 자꾸 이거 책 그 제일 시간만 많이 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공부가 코스워크가 없는 상황이라 갑자기 호흡수에 꽂혔다. 호흡수 읽고 연구하는데 1년간. 그러면 유학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주변에. 저 사람 전공이 지금 하이데거인데 딴 데 가서 막 딴 짝지를 읽고 있어. 근데 저도 그런 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럴 때 와서 그때 베이컨 읽는 게 강의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이데거 관련 없는. 그다음에 종합의 규칙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순서에 따라 이끌어 나갈 거.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알기 쉬운 대상에 출발하여 마치 계단을 올라가 조금씩 올라 가장 복잡한 것의 인지계까지 이룰 것. 국내에 나와 있는 전문 서적들 중에, 인문학 서적 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런 원칙의 분석을 잣대를 든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글들을 보면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우리가 독자가 읽기에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오지?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럼 그때 버려도 돼요. 체계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런 거를 체계화시켜서 순서에 따라 잘 정리해서 찬성은 뭐고 반대는 뭐고 거기에 대한 내 입장은 뭐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쫙 읽는 사람이 유기무클하게 부드럽게 읽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완결 되게 그 사람의 주장이 뭔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열거의 규칙이죠. 사실 이 고백해야 된다. 이게 열거의 규칙, 뭐 분석의 규칙 이거 일본 책 보고 베낀 거예요. 열거라는 말 데카르트가 쓴 거 아니에요. 그냥 규칙을 얘기했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념이 이해 쏙 되게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식민지예요, 그죠? 근데 일본말로는 매거의 규칙이라고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매거 그러면 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열거로 바꿨어요.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열거와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 이런 책의 전형적인 책이 스피노자의 책이라든가 그 당시에 기하학적 사회방식을 가지고 글을 썼던 홉스라든가 가상기라든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책들, 아까 얘기하신 호모 사피엔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인정 못 받는 책들입니다. 서양에서 책으로 인정됐다, 고전으로 인정됐다. 근대 이후에 푸코의 책이든 어떤 책이든 이런 식의 데카르트 반복론을 따르지 않고 배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학문 토대를 배우고 곧 대학교 때부터 이런 논리에 계속 훈련된 애들이 다 지성에는 나와 있는데 온감생심을 어디서 족보를 내밀어. 그런 책 못 써요. 그런 책이 인문학 도서를 인기를 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비판받아서 깨지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병철 씨의 굉장히 인문학 서적이 인기 있었잖아요. 독일 교양 수준에서 그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 같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독일어 교양 수준의 책을 써가지고 그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베스트셀러 받다. 괜히 잘못 한나 아렌트 어떻고 데카르트 어떻게 얘기했다는 뼈도 못 추려요. 왜냐면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